비는 언제나 그날 밤처럼 내렸다. 한지우는 축축한 공기가 스며드는 낡은 빌라의 창틀을 바라보았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에 섞여들었다. 7살배기 새아이, 하준, 하린, 하민. 그녀의 세상 전부이자 그녀가 짊어진 가장 무거운 비밀의 증거들이었다. 아이들이 잠든 지금 이 시간이 지우가 유일하게 과거의 망령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소파에 몸을 묻었다. 오래된 상처가 습기 찬 날씨에 욱신거리듯. 7년 전 그날의 기억이 어김없이 심장을 조여왔다. 그녀는 흑여우가 아니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었다. 그 이름은 7년 전 스스로의 삶을 소각하며 함께 태워버린 죄였다. 국정원 블랙 요원 한지우. 그녀는 천재적인 전략가도 무자비한 암살자도 아니었다. 그저 고도로 훈련된 감정을 숨기는 데 능숙했던 관찰자였다. 그녀의 마지막 임무는 JS그룹의 젊은 총수 강태준을 감시하는 것이었다. 조직 그림자와의 유착 혐의. 그는 위험한 인물로 분류되었지만 지우가 몇 달간의 위장 잠입 끝에 마주한 그는 보고서 속의 인물과는 어딘가 달랐다. 그는 냉철했지만 잔인하지 않았고 예리했지만 오만하지 않았다. 그날 밤도 비가 내렸다. JS그룹이 주최한 VVIP 아트 펀드레이징 파티. 미술관 큐레이터 이수연으로 위장한 지우는 그에게 접근해야 했다. 파티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그는 홀로 테라스에서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는 그에게 다가갔다. 임무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가 돌아보며 건넨 첫 마디는 임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비 오는 날의 냄새는 잊고 있던 기억을 데려오죠.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처럼 낮고 차분했다. 그들은 그림에 대해, 날씨에 대해,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독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우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았다. 수년간 훈련받은 통제력이 낯선 남자의 눈빛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해체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수연이 아님을,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짐작이라도 한 걸까?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그저 지친 두 영혼이 서로의 외로움을 잠시 기댄 것뿐이었다. 와인이 과했고 빗소리가 너무 컸으며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그녀는 임무를 잊었고 자신을 잊었다. 훈련받은 요원 한지우가 아닌 그저 여자 한지우로서 하룻밤의 실수를 저질렀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도망쳤다. 태준이 잠든 사이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그녀는 임무에 실패했다. 아니, 그녀는 임무 자체를 배신했다. 감시 대상과의 부적절한 관계. 그것은 요원으로서의 사형 선고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려야 했다. 그림자 조직의 추적이 시작되기 전, 그리고 국정원이 그녀를 정리하기 전, 그녀는 한지우라는 존재를 세상에서 지웠다. 그녀는 이수연으로 죽었고 한지우로 사라졌다. 그리고 몇 주 뒤, 지독한 입덕과 함께 찾아온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했다. 병원 초음파실의 차가운 공기가 아직도 생생했다. 의사의 당혹스러운 표정.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셋입니다. 그 순간 지우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한 명도 아니고 셋. 그녀가 저지른 하룻밤의 실수에 대한 대가는 이토록 거대하고 무거웠다. 그녀는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림자로부터, 그리고 아이들의 아버지인 강태준으로부터.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7년간 그녀는 완벽한 유령이었다. 다시 현재 지우는 거실 구석에 놓인 작은 TV 화면을 켰다. 소리는 죽인 채였다. 심야 경제 뉴스. 익숙한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7년의 세월이 그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JS 그룹 의장 강태준.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더 높고 더 강하게. 지우는 숨을 죽였다. 그가 카메라를 향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의 입모양을 읽는 대신 그의 눈을 보았다. 7년 전 비에 젖은 테라스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여전히 고독해 보이는 눈이었다. 지우는 TV를 껐다. 어둠 속에서 새 아이의 숨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준이는 태준을 놀랍도록 닮았다. 특히 잠자는 모습이 그랬다. 하린이는 지우의 눈을 가졌지만 고집스러운 인매는 아버지를 닮았다. 하민이는 그 둘을 반반씩 섞어 놓은 듯 조용하고 예민했다. 지우는 아이들의 머리카락에 코를 묻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그녀가 살아있는 이유이자 그녀가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실수의 가장 아름다운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을 찾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가 이수연이라는 이름의 행방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7년 전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훔쳐 달아났다. 그의 하룻밤, 그의 씨앗, 그리고 어쩌면 그가 잠시나마 느꼈을지도 모르는 진심까지도. 이제 그가 다시 그녀의 세상 근처로 다가오고 있었다. 비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켜야 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심지어 다시 한번 그 남자를 속이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다. 언제 그랬냐는 듯 서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다. 하지만 한지우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전쟁터였다. 낡은 빌라의 작은 주방은 7살배기 새아이의 제잘거림과 투정, 그리고 음식을 재촉하는 소리로 가득 찼다. 지우는 하준의 뒤집힌 양말을 바로 신기고 할인의 헝클어진 머리를 빗어 묶어주었으며 식탁 밑에 숨어 그림책을 보는 하민을 달래어 아침밥을 먹였다. 그녀의 삶은 7년째 이 고요하고도 치열한 전쟁의 연속이었다. 아이들은 평범하지 않았다. 지우는 그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새 아이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특별했다. 첫째 하준은 아빠를 가장 많이 닮은 아이였다. 과묵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7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하준은 이미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수학 문제를 풀었고 혼자서 체스 두는 법을 터득했다. 그는 질문 대신 관찰을 택하는 아이였고 그 관찰의 끝은 언제나 엄마 지우를 향해 있었다. 둘째 하리는 유일한 딸이었고 세 아이 중 가장 감정적으로 예민했다. 하리는 사람들의 표정과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을 읽어냈다. 지우가 슬픔을 애써 감추는 날이면 하리는 말없이 다가와 엄마의 손을 꼭 쥐곤 했다. 마치 모든 것을 안다는 듯이. 그녀의 공감 능력은 때로 지우를 위로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숨길 곳 없는 지우를 두렵게도 만들었다. 하리는 지우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꿰뚫어 보는 작은 거울이었다. 막내 하미는 두 형제와 달랐다. 그는 소리와 색깔에 민감한 예술 가적 기질을 타고났다. 하미는 한 번 들은 멜로디는 잊지 않았고
낡은 크레파스로 벽에 그린 그림은 전문가를 놀라게 할 정도의 구도와 색감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예민함은 하민을 쉽게 상처받게 만들었다. 그는 낯선 소리에도 쉽게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지우의 품이 아니면 잠들지 못하는 아이였다. 지우는 이 세 명의 각기 다른 천재성 혹은 결핍을 끌어안고 홀로 버티고 있었다. 지우는 이 특별한 아이들을 평범한 세상에 섞여들게 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아이들은 일반 초등학교에 다녔다. 홈스쿨링은 그녀의 상황에서 불가능했고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평범한 유년기를 선물하고 싶었다. 하지만 학교는 또 다른 전쟁터였다. 어머님, 하준이가 수업 시간에 너무 산만해요. 다른 아이들은 덧셈하는데 혼자 교과서 맨 뒤에 곱셈표를 외우고 있어요. 혹은 할인이가 자꾸 친구들한테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라고 물어서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담임 교사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는 난처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아이들의 특별함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상함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녀가 과거 블랙 요원으로서 자신의 정체를 숨겼듯이 이제 그녀는 아이들의 다름을 숨겨야 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평범하게 말하는 법, 적당히 틀리는 법, 그리고 너무 많이 알지 않는 척하는 법을 가르쳐야 했다. 그것은 마치 새에게 나는 법 대신 걷는 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지우는 자신이 아이들의 날개를 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일 밤 고뇌했다. 문제는 어제 터졌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우리 가족 뿌리 찾기라는 가정 통신문을 받아온 것이다. 지우는 그 종이를 보자마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빠의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고향, 가족 나무 그리기, 이 평범한 단어들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아이들의 뿌리는 절반이 존재하지 않았다. 아니, 존재했지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었다. 지우는 그 종이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지만 하준이 그것을 보았다는 것을 몰랐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지우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반찬을 집어주었다. 할인이와 하민이는 그날 배운 노래를 부르며 장난을 쳤다. 오직 하준만이 숟가락으로 밥을 뒤적이더니 밥그릇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다. 엄마. 그 부름에 지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왜? 하준아,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할인이와 하민이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다. 두 아이도 7살의 방식으로 궁금했지만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질문이었다. 지우는 손에 든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수없이 이 순간을 시뮬레이션해 보았다. 아빠는 멀리 여행을 갔다고 할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있다고 할까? 하지만 그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적어도 이 아이들에게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지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할인이가 그 떨림을 놓치지 않고 엄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하준이는 고개를 들었다. 그 아이의 눈은 강태준의 눈을 그대로 빼닮아 있었다. 그 눈은 슬픔이나 원망이 아닌 순수한 지적 호기심과 논리를 담고 있었다. 학교에서 가족 나무를 만들래요. 제 뿌리가 필요해요. 엄마는 엄마 뿌리가 있고 우리는 엄마 뿌리에서 나왔는데 그럼 나머지 반쪽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그 뿌리는 어떤 모양이에요? 7살 아이의 질문은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고 논리적이었다. 뿌리라는 단어가 지우의 폐부를 찔렀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이 7년간 그녀가 애써 쌓아 올린 방어벽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바로 그 시각. 서울의 가장 높은 빌딩. JS그룹의 회장실에서 강태주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열어보고 있었다. 7년 전 아트 펀드레이징 파티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큐레이터 이수연의 마지막 행적이 담긴 보고서였다. 그는 비서에게 말했다. 7년 전 그날 펜트하우스의 모든 CCTV 기록을 복원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찾아내. 그 여자 이수연은 존재하지 않는 여자였어. 그는 몰랐다. 그가 찾고 있는 존재하지 않는 여자가 낳은 그의 아이들이 지금 자신과 똑같은 눈으로 뿌리에 대해 묻고 있다는 것을. 하준의 질문은 낡은 빌라의 작은 식탁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하린이와 하민이가 작게 흥얼거리던 콧노래 소리가 일제히 멈췄다. 새 아이의 6개 눈동자가 일제히 엄마 한지우를 향했다.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절반을 완성시키고 싶은 존재의 근원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이었다. 지우는 아들의 눈을, 강태준을 놀랍도록 닮은 그 집요하고 이성적인 눈을 피할 수 없었다. 7년 동안 수없이 시뮬레이션했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막상 닥쳐오니 준비했던 그 어떤 거짓말도 목구멍을 타고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이 아이들은 그녀가 진실을 숨기고 어둠 속으로 도망쳐 얻은 유일한 빛이었다. 그 빛에게조차 거짓을 말해야 한다면 그녀의 7년은 너무나 비참해질 터였다. 왜? 그렇게 생각해 지우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되물었다. 하준은 마치 정해진 답을 말하듯 침착하게 대답했다. 엄마는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요. 엄마는 아빠가 죽었다고도 우리를 버렸다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빠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하준의 논리 정연함이 지우의 심장을 찔렀다. 7살 아이의 추론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하준아, 엄마가 슬퍼 보여요. 이번에는 할인이었다. 감정을 읽는 아이는 식탁보의 실오라기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아빠 얘기를 할 때 엄마 냄새가 슬퍼져요. 비 오는 날 냄새 같아요. 하민이는 눈치를 보며 울먹이기 시작했다. 이 무거운 공기를 견디지 못하는 예민한 아이였다. 지우는 즉시 하민이를 안아들었다. 아이의 작은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몸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다. 그녀는 결심해야 했다. 완전한 진실은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하지만 완전한 거짓은 아이들의 영혼에 상처를 입힐 것이다. 그녀는 그 사이의 위태로운 길을 선택해야 했다. 아빠는 엄마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고독한 사람이었어. 지우는 7년 전 그날 밤 테라스에서 비를 바라보던 태준의 옆모습을 떠올렸다.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누구와도 섞이지 못했던 남자, 그리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목소리가 아주 낮았지. 그게 다예요. 하준이 실망한 듯 물었다. 그 사람은 우리를 알아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것만큼은 진실이었다. 아니, 아빠는 너희가 세상에 있는 줄 몰라. 그 말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지우는 두려웠다.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일까봐. 하지만 하준은 의외로 담담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알려주면 되겠네요. 그 대답에 지우는 숨을 헉 하고 삼켰다. 아이의 순수함이
혹은 천재성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가족 나무 숙제는 단순한 숙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선전포고였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지우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노트북을 꺼냈다. 그녀가 흑여우 시절 사용했던 어떤 추적도 피할 수 있도록 개조된 물건이었다. 7년간 단 한 번도 켜지 않았던 노트북. 그녀는 망설였다. 이것을 켜는 순간 한지우는 다시 과거의 그림자에 발을 들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하준의 그 한마디, 우리가 알려주면 되겠네요. 라는 말이 그녀를 움직였다. 아이들은 잘하고 있었다. 그녀가 만든 이 작은 울타리 안에서 영원히 숨어 지낼 수는 없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JS 그룹 회장실. 강태준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7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는 여전히 이 도시의 꼭대기에 있었고 여전히 고독했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들어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회장님, 7년 전 아트 펀드레이징 파티의 펜트하우스 CCTV 자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손상된 하드 드라이브를 복원했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일었다. 화면은 노이즈가 심했다. 하지만 형체는 알아볼 수 있었다. 파티의 소란스러움, 와인잔을 든 사람들, 그리고 테라스로 향하는 복도, 한 여자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잡혔다. 가늘고 긴 목선, 단정하게 틀어 올린 머리. 이수연. 태주는 그 이름을 낮게 읊조렸다. 지난 7년간 그는 이 여자를 찾았다. 처음엔 분노 때문이었다. 감히 자신을 속이고 하룻밤을 보낸 뒤 사라진 여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분노가 아닌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돈, 명예, JS 그룹의 안주인 자리. 그 어떤 것도. 그녀는 그저 비에 대해, 고독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가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을 건드렸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이것뿐인가? 태준이 묻자 비서실장이 화면을 넘겼다. 아닙니다. 회장님, 더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 파티에 참석하기 전 미술관 큐레이터 자격으로 내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복잡한 코드 라인이 떠올랐다. 그녀는 단순한 큐레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접속 로그입니다. 저희 보안팀 최고 전문가도 이 암호를 해독하는 데 3일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큐레이터가 아니라 최고 수준의 해커이거나 혹은 그 이상입니다.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가 뭘 찾았지 그것이 이상합니다. 그녀는 JS 그룹의 재무정보나 MA 자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열어본 것은 단 하나, 그림자에 대한 회장님의 비공식 조사 파일이었습니다. 순간 태준의 머릿속을 스치는 전율이 있었다. 그림자, 그가 오랫동안 쫓아온 아버지의 죽음과 연관된 거대한 어둠의 조직. 7년 전 그는 그림자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킬러를 보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이 여자가 그림자와 관련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킬러였을까? 아니었다. 태주는 그날 밤을 기억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떨림. 그것은 킬러의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누구였을까? 다시 낡은 빌라. 한지우는 노트북에 전원을 켰다.
보안 프로그램을 해제하고 7년 만에 어둠의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그녀는 단 하나의 정보를 검색했다. 그림자. 조직은 아직 건재했다. 아니, JS 그룹을 숙주 삼아 더욱 거대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조직의 최상위 타깃 리스트에 여전히 강태준의 이름이 있었다. 지우의 손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아이들만 걱정할 때가 아니었다. 7년 전, 그녀가 살려두었던 남자, 그녀가 임무를 배신하고 선택했던 남자, 그 남자가 여전히 위험 속에 있었다. 한지우는 7년 만에 마주한 심연을 응시했다. 노트북 화면에서 깜박이는 커서가 마치 그녀의 심장 박동처럼 위태롭게 떨렸다. 그림자. 그녀가 목숨을 걸고 탈출했던 조직의 이름. 그리고 그 조직의 최상단 타깃 리스트에 여전히 붉은색으로 명시된 이름. 강태준. 7년 전. 그녀는 이 남자를 죽이지 않고 그와의 하룻밤을 보냈다. 임무 실패이자 배신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배신이 결과적으로 그의 목숨을 7년간 연장시켰다는 아이러니를 깨달았다. 그녀가 그를 제거했다면 그림자는 다른 임무를 내세웠을 것이다. 그녀가 사라짐으로써 강태준은 그림자의 존재를 인지하고 7년간 스스로를 방어하며 버텨온 것이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노트북을 닫으려 했다.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순간 자신뿐만 아니라 새 아이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터였다. 그녀의 훈련된 이성은 도주를 명령했다. 지금 당장 짐을 싸서 아이들의 신분을 세탁하고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사라져야 했다. 그것이 지난 7년간 그녀가 아이들을 지켜온 방식이었다. 하지만 하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우리가 알려주면 되겠네요. 아이들은 더 이상 그녀의 등 뒤에 숨어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로 머무르려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뿌리를 원했다. 지우는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그녀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했다. 밖으로는 그림자라는 거대한 적과 안으로는 아버지의 존재를 갈망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과 싸워야 했다.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가 다시 어둠의 네트워크에 접속한 것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이제 그녀는 강태준 역시 보호해야 할 대상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임무 대상이었고 하룻밤의 남자였으며 동시에 그녀의 새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였다. 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의 실타래가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의 공기는 어제와 달랐다. 가족나무 그리기 숙제는 여전히 식탁 한쪽에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은 때로 천마디 말보다 더 무거웠다. 하준이는 묵묵히 밥을 먹었지만 평소보다 2배나 느린 속도였다. 아이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린이는 엄마의 눈치를 살폈다. 지우의 얼굴에 서린 짙은 피로와 불안을 예민하게 감지한 탓이었다. 하민이는 크레파스를 들고 와 종이에 무언가를 그렸다. 5명의 가족, 엄마와 아이 셋, 그리고 검은색 크레파스로 마구 칠해진 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 지우는 그 그림을 보고 숨이 막혔다.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하준아, 하리나, 하미나. 지우가 아이들을 불렀다. 세 아이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오늘 학교 가지 말까, 우리 소풍 갈까,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피였다. 하지만 하준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학교 가야 해요. 아이는 가방을 챙겨 메었다. 숙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걱정 마세요.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어른스러운 위로였다. 지우는 그 말에 더 가슴이 미어졌다. JS그룹 회장실. 강태준은 밤을 샜다. 그의 앞에는 7년 전 파티의 흐릿한 CCTV 영상과 이수연이라는 가짜 신상, 그리고 그녀가 남긴 암호화된 접속 로그가 펼쳐져 있었다. 그림자. 이 단어가 모든 퍼즐의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그는 7년간 그녀가 자신을 기만하고 하룻밤을 훔쳐 달아난 배신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림자의 파일을 열어봤다는 것은 그녀가 자신처럼 그림자를 쫓고 있었거나 혹은 그 조직의 일원이었음을 의미했다. 만약 조직의 일원이었다면 왜 그날 밤 자신을 죽이지 않았을까? 태주는 비서를 불렀다. 7년 전 이수연의 흔적을 다시 조사해. 단순 실종이 아니야. 국정원, 기무사, 혹은 그림자와 연관된 모든 라인을 뒤져 그녀가 임신 가능한 상태였는지, 그 이후 산부인과 기록까지 전부. 비서는 회장의 엉뚱한 명령에 당황했지만 태준의 눈빛은 그 어떤 애매히 협상 때보다도 차갑고 진지했다. 그는 알아야 했다. 그날 밤 자신의 고독을 유일하게 공유했던 그 여자의 정체를, 그녀가 적이었는지 아니면 스쳐 지나간 유일한 아군이었는지. 그날 오후 학교 도서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정보 검색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대부분 동물이나 만화 캐릭터 이름을 검색하며 장난을 쳤다. 하준이는 순서를 기다려 컴퓨터 앞에 앉았다. 담임 교사는 하준이가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컴퓨터에만 몰두하는 것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준이는 망설임 없이 포털 사이트 검색창을 열었다. 그리고 어젯밤 엄마가 서재에서 몰래 노트북을 켜기 전 거실 TV 심야 뉴스에서 보았던 그 이름을 떠올렸다. 엄마가 그 뉴스를 보며 숨을 죽였던 순간을 하준은 놓치지 않았다. 하준의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강, 태, 준, 엔터키를 누르자 수백 개의 기사와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JS그룹 의장.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백인. 냉철한 카리스마. 하준이는 그 모든 텍스트를 건너뛰고 오직 사진만을 바라보았다. 화면 속 남자는 차갑고 높고 멀리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 하준이는 자신도 모르게 화면에 손을 가져갔다. 어젯밤 엄마가 말했던 고독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하준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두워진 모니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화면 속 남자의 눈과 유리에 비친 자신의 눈이 정확하게 겹쳐졌다. 아이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마우스를 움직여 인쇄 버튼을 눌렀다. 한지우는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다. 오후 4시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이었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주방에서 손을 씻었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아이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다. 하린이와 하민이는 평소처럼 떠들며 가방을 내려놓았지만 하준이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지우가 돌아보았을 때 하준이는 거실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 작은 어깨가 오늘따라 굳어 보였다. 하준아, 손 씻어야지. 지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게 떨렸다. 하준이는 대답 대신 작은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오늘 아침 그토록 무겁게 식탁을 짓눌렀던 가족 나무 그리기 용지였다. 그리고 그 위에 하준이는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겹쳐 놓았다.
학교 도서관 프린터에서 출력된 거칠게 인쇄된 A 사용지. 흑백 사진 속의 남자는 무표정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강태준. 지우의 숨이 멎었다. 7년 만이었다. 어젯밤 TV 화면으로, 그리고 노트북 모니터의 어둠 속에서만 보았던 그 얼굴. 그 얼굴이 지금 아들의 손에 들려 낡은 빌라의 저녁 햇살 속에 노출되어 있었다. 할인이가 제잘거리던 것을 멈추고 오빠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하민이는 위험한 공기를 감지하고 엄마의 다리 뒤로 숨었다.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끔찍한 정적이었다. 지우는 이 순간이 언젠가 올 줄 알았지만 그것이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정면일 줄은 몰랐다. 엄마. 하준이가 입을 열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비난이나 원망이 아니었다. 그저 순수한 확인. 논리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질문이었다. 이 사람이 제 뿌리의 나머지 반쪽이에요. 하준이는 아빠라는 단어 대신 뿌리라는 단어를 택했다. 어제 자신이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온 것이다. 아이는 인쇄된 강태준의 사진과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번갈아 가리켰다. 제 눈이랑 이 사람 눈이 같아요. 엄마가 말한 고독한 사람 눈이에요. 지우는 무너져 내렸다. 지난 7년간 그림자의 추적을 피하고 국정원의 감시망을 벗어나며 홀로 새 아이를 키우는 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녀였다. 하지만 아들의 이 논리 정연하고 잔인한 진실 앞에서 그녀의 모든 방어벽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사진을 빼앗아 찢어버릴 수도, 혹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하준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거짓말은 더 이상 아이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었다. 같은 시각 JS 그룹의 강태준은 비서실장에게서 올라온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지만 책상 아래로 쥔 주먹은 단단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7년 전 이수연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만 산부인과 관련 기록은 전무합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유령입니다. 출생 기록도 학적도 모두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태주는 미간을 좁혔다. 비서실장은 모니터에 또 다른 로그 기록을 띄웠다. 어젯밤 7년 만에 그림자의 내부망에 접속 시도가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접속자가 이수연이라는 건가 그렇게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된 접속 방식이 7년 전 그녀가 JS 그룹 서버에 남겼던 방식과 99% 일치합니다. 동일 인물이거나 혹은 동일한 훈련을 받은 자입니다. 그녀는 그림자를 다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다. 7년간 찾던 여자가 하필이면 자신이 그녀를 다시 찾기 시작한 바로 다음 날 유령처럼 다시 나타난 것이다. 태주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그림자의 일원이라면 왜 7년 만에 다시 나타나 조직을 감시하는가? 그녀가 조직의 적이라면 7년 전 왜 자신에게 접근했으며 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사라졌는가?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인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7년 전 그날 밤 테라스에서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다. 비 오는 날의 냄새는 잊고 있던 기억을 데려오죠. 그녀의 목소리, 그는 그 여자가 단순한 요원이 아니었음을, 그날 밤의 대화가 단순한 위장이 아니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다시 낡은 빌라.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에 들린 사진을 받아들었다. 강태준. 이 남자는 그녀의 과거이자 그녀 아이들의 미래였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림자가 태준을 노리고 있고 이제 아이들은 태준의 존재를 알아버렸다. 그녀가 숨는다면 그림자는 결국 태준을 제거할 것이고 아이들은 영원히 아버지의 죽음조차 모른 채 절반의 뿌리를 잃어버릴 것이다. 그녀가 움직여야 했다. 도망자가 아닌 아이들의 엄마로서. 맞아. 지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갈라졌다. 할인이의 눈이 커졌고 하준이는 오히려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다. 이 사람은 너희 아버지야. 진실을 내뱉는 순간 지우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듯한 기분이었다. 동시에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하준이, 할인이, 하민이, 그녀의 전부. 엄마가 지켜줄게. 너희도. 그리고 이 사람도. 그날 밤 지우는 7년 만에 자신의 무기를 다시 손질했다. 낡은 노트북이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잠들어 있던 흑여우의 본능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관찰자에서 설계자로 변해야 했다. 그림자로부터 강태준을 보호하고 동시에 강태준으로부터 아이들의 존재를 어떻게 알릴 것인지 설계해야 했다. 그녀는 7년 전 강태준의 펜트하우스에서 훔쳐왔던 유일한 물건, JS 그룹 내부망에만 접속 가능한 비표준 USB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가 7년 전의 유령을 어디까지 추적했는지 확인해야 했다. 한편 낡은 빌라의 작은 방. 하준이는 스탠드 불빛 아래 가족 나무 그리기 종이를 펼쳤다. 아이는 엄마 칸에 한지우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그리고 아빠 칸을 비워두었다. 대신 나무의 가장 큰 뿌리 부분에 오늘 인쇄한 강태준의 사진을 조용히 풀로 붙이기 시작했다. 그 옆에 할인이와 하민이가 다가와 자신의 작은 손으로 뿌리를 함께 눌러주었다. 새 아이는 그렇게 스스로의 뿌리를 완성하고 있었다. 진실을 인정한 순간 한지우의 삶은 7년 전의 도피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도망은 끝났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버린 과거의 한복판으로 아이들의 아버지가 있는 그 위험한 중심부로 걸어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흑여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새 아이의 엄마였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무자비한 효율성이 아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방어 본능에서 비롯되어야 했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정보 확보였다. 그림자가 강태준의 어디까지 접근했는지, 그리고 강태준은 7년 전의 유령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아야 했다. 그녀에게는 7년 전 펜트하우스에서 훔쳐나온 유일한 전리품, JS 그룹 내부망에만 반응하는 비표준 USB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강태준이 그림자를 추적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구축한 비공식 네트워크의 열쇠였다. 지우는 그날 밤 그 열쇠를 훔쳤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는지, 혹은 언젠가 그를 다시 올가멜 미끼로 쓰기 위해서였는지. 7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 자신은 명확히 답할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열쇠가 아이들과 강태준을 동시에 지킬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 USB가 JS 그룹 타워에
특정 범위 내에서만 작동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빌딩 근처로 가야 했다. 새 아이를 데리고 지우는 아이들을 홀로 남겨둘 수 없었다. 그녀는 단 10분, 아니 5분이면 충분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 낡은 빌라의 형편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녀가 유일하게 사치를 부린 깨끗하고 단정한 옷들이었다. 엄마, 오늘 중요한 손님 만나러 가. 너희도 같이 가야 해. 대신 아주 조용히 엄마 옆에만 있어야 해. 하준과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의 비장한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낸 듯했다. JS 그룹 타워는 여의도의 심장부에 거대한 강철 거인처럼 서 있었다. 지우는 7년 만에 그 압도적인 건물 앞에 섰다. 그녀가 마지막 임무를 수행했던 곳,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뀐 곳.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1층 로비의 공용 구역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미디어 월,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소음,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하민이가 그 위압감에 놀라 엄마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지우는 로비 한 구석, 보안 검색대와는 거리가 먼 카페테리아에 자리를 잡았다. 이곳이라면 신호를 잡을 수 있었다. 하준아, 엄마가 저기 화장실 잠깐 다녀오는 동안 동생들 잘 보고 있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일어나면 안 돼. 알겠지? 그녀는 하준에게 가장 무거운 임무를 맡겼다. 하준이는 아빠의 사진을 본 이후로 부쩍 어른스러워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아이들에게 주스를 사주고 노트북 가방을 맨 채 카페테리아의 가장 구석진 자리로 향했다. USB를 꽂고 7년 만에 암호를 입력했다. 접속. 그녀는 강태준의 개인 방화벽 안으로 7년 전 자신이 두고 온 그 남자의 가장 깊은 비밀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강태준은 그날따라 유독 초조했다. 어젯밤 이수연으로 추정되는 자의 접속 기록이 그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7년 만에 나타난 유령. 그녀는 왜 하필 지금일까? 그는 임원회의 내내 보고서가 아닌 7년 전 그 흐릿한 CCTV 속 여자의 뒷모습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는 회의를 참지 못하고 박차고 나왔다. 답답했다. 그는 바람이라도 쐬어야 했다. 비서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일반 방문객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향했다. 머릿속을 식히고 싶었다. 그때였다. 카페테리아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하민이의 눈에 로비 중앙 거대한 미디어 월이 들어왔다. 화면 가득 한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JS 그룹의 이념을 설명하는 홍보 영상이었다. 하민이는 숨을 멈췄다. 어제 형이 가져온 사진 속의 남자였다. 뿌리. 하민이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민아, 안 돼. 하준이가 다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예민하고 충동적인 하민이는 이미 거대한 화면 속 아빠의 얼굴을 향해 홀린 듯 걸어가고 있었다. 지우는 강태준의 개인 서버에 접속한 지 1분 만에 모든 것을 파악했다. 그는 그림자를 거의 다 추적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조각을 놓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이수연의 산부인과 기록을 조회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지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하준이의 비명 같은 외침이 들렸다. 하민아. 지우는 피가 식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다. 하민이가 없었다. 그리고 하준이와 하린이가 겁에 질려 로비 중앙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민이는 거대한 미디어 월 앞에서 멈춰섰다. 화면 속 남자는 웃고 있었지만
어쩐지 슬퍼 보였다. 엄마가 말한 고독한 사람. 하민이는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강태준이 하민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태준은 로비 한가운데에 멍하니 서 있는 작은 아이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길을 잃었나? 그는 아이를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아이가 고개를 들었고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이의 눈. 자신과 똑같은 감정 없이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 눈. 아니, 그 눈뿐만이 아니었다. 얼굴의 골격, 굳게 담은 인매. 그것은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 아버지의 앨범에서 보았던 자신의 7살 모습. 그 자체였다. 태주는 숨을 쉴 수 없었다. 함이나 바로 그때 한 여자가 비명처럼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얼굴을 태준의 시선 반대편으로 숨겼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자는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아이를 안아든 채 미친 듯이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태주는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스쳐 지나간 여자의 옆모습. 7년 전 비에 젖었던 이수연. 태주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비서에게 소리쳤다. 당장 1층 로비 1분 전 CCTV 전부 확보해 저 여자. 저 아이 당장 찾아내. 지우는 빌딩을 빠져나와 지하철역으로 뛰었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로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가장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아이의 존재를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정면으로 노출시키고 말았다. 낡은 빌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의 공기는 지옥처럼 답답했다. 한지우는 새 아이를 품에 거의 질식할 듯 끌어안았다. 그녀의 심장은 1층 로비에서 마주친 강태준의 얼어붙은 시선, 그리고 그 시선이 하민의 얼굴에 머물던 그 찰나의 순간에 멈춰버린 듯했다. 그녀는 훈련받은 요원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 그녀는 심장이 발가벗겨진 채 도망치는 겁에 질린 한 마리의 짐승에 불과했다. 하민이는 엄마의 공포를 고스란히 흡수하며 가늘게 떨었고 하린이는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으며 하준이는 그저 굳은 얼굴로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우는 현관문의 보조키까지 모두 걸어 잠갔다. 그녀의 손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7년. 그녀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철옹성은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의 아버지가 있는 그 건물에 스스로 발을 들인 단 10분 만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보았다. 강태준은 하민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를 보았다. 비록 모자를 깊이 눌렀었지만 그 남자의 시선을 그녀는 안다. 7년 전 자신의 모든 위장을 꿰뚫어 보던 그 시선을 그는 분명히 기억해냈을 것이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우는 아이들을 씻기고 잠자리에 눕힐 기계적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였다. 엄마.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하준이었다. 아이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아까의 공포가 가시지 않은 엄마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아까 1층에서 본 아저씨. 그 아저씨가 제 뿌리 맞죠? 하준은 사진 속 남자라고 묻지 않았다. 이미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진실을 엄마에게서 마지막으로 확인받고 싶었을 뿐이다. 지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침묵이 하준에게는 가장 확실한 대답이 되었다. 그래서 엄마가 아픈 거였어요. 이번에는 할인이었다. 할인이는 지우의 곁으로 다가와 떨리는 엄마의 손등에 자신의 작은 손을 올렸다. 그 아저씨를 봐서 엄마 심장이 아파요. 비냄새가 아주 많이 나요. 지우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터뜨렸다. 그녀는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그녀는 실패했다. 아이들을 지키려다. 아이들을 가장 위험한 진실의 한복판으로 밀어넣고 말았다. 같은 시각 JS그룹 타워의 최상층. 회장실은 거대한 지휘 통제센터로 변해 있었다. 강태준은 거대한 모니터 앞에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비서실장과 사설, 보안팀장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모니터에는 1층 로비의 CCTV 영상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다. 태준은 영상 속 한 지점을 가리켰다. 멈춰. 화면이 멈췄다. 홍보 영상 앞에서 멍하니 서 있던 작은 아이. 하민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아이가 고개를 돌리는 찰나의 순간, 저 아이의 얼굴 데이터를 분석해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보안팀장이 태블릿을 조작했다. 아이의 얼굴 위에 수십 개의 인식 포인트가 찍혔다. 그리고 내 어린 시절 사진을 옆에 띄워 비서실장은 숨을 삼켰다. 곧 모니터의 절반이 30년 전 JS그룹의 선대회장 앨범 속에 있던 7살 강태준의 사진으로 채워졌다. 회장실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두 얼굴은 닮은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을 무시한 완벽한 복제였다. 이수연. 아니, 한지우. 태준은 7년 전 사라진 그 여자의 가짜 이름과 진짜 이름일지도 모를 이름을 차례로 읊조렸다. 그녀가 7년 전 내게 접근했고 사라졌다. 그리고 7년 뒤 내 아이가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는 거대한 7년간 비어있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춘 사람의 허탈함과 냉정한 확신에 차 있었다. 7년 전 그녀는 그림자의 파일을 열람했다. 그리고 어젯밤 그녀는 다시 그림자를 확인했다. 그녀는 위험을 감지했고 오늘 이곳에 온 것이다. 회장님, 수색팀을 태준이 보안팀장의 말을 잘랐다. 아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모든 공식적인 수색을 중단한다. CCTV 기록. 지금 당장 내 서버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삭제해. 하지만 회장님, 지금 찾지 않으면 그녀는 프로다. 태준이 모니터 속 아이를 안고 순식간에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지우의 뒷모습을 가리켰다. 우리가 찾으려 할수록 그녀는 더 깊이 숨을 거야. 그리고 그림자도 그녀를 찾게 되겠지. 태준은 창밖에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7년간 자신이 그토록 집요하게 찾던 여자가 사실은 7년간 자신에게서 가장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도망의 이유가 바로 자신과 그림자였다는 것을. 그녀는 내 아이를 지키고 있었던 거야. 태준은 비서실장에게 돌아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고독한 사업가의 눈이 아니었다. 그는 명령을 내렸다. 공식팀은 철수한다. 내 사설팀을 투입해. 찾지 마. 그저 지켜. 그녀와 내 아이들 근처에 접근하는 모든 그림자를 제거해. 지금부터. 이건 수색이 아니라 경호다. 빌라의 현관문이 잠기는 소리는 7년간의 평화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다. 한지우는 현관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아이들은 그녀가 JS 타워 로비에서부터 끌어안고 온 그 자세 그대로 마치 작은 동물들처럼 그녀의 품 안에서 굳어 있었다. 로비에서 마주친 강태준의 얼굴. 그가 하민을 바라보던 그 얼어붙은 시선이 망막에 밝힌 듯 사라지지 않았다. 하민은 이미 지쳐 잠들었지만 하준과 하리는 잠들지 않았다. 엄마. 하준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유난히 건조했다. 로비에서 물었던 질문의 연장선이었다. 그 아저씨가 제 뿌리 맞죠? 지우는 더 이상 아이를 속일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짧은 긍정의 움직임이 7년간 지우가 쌓아 올린 모든 방어벽을 의미 없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아버지로부터 아이들을 숨겼지만 결국 아이들 스스로가 아버지를 찾아냈다. 그래서 도망쳐야 해요. 하준이 다시 물었다. 그 질문에는 원망 대신 상황을 파악하려는 7살 아이의 필사적인 이성이 담겨 있었다. 그 아저씨가 엄마를 아프게 했어요. 지우는 겨우 고개를 들었다. 아니,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하준아.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하지만 그 사람 주변엔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 엄마가 7년 전에 도망친 이유도 그 사람들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사람 눈에 띄고 말았어. 하린이가 지우의 품에서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소리 내어 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만 흘렸다. 나 도망가기 싫어요. 아이의 젖은 목소리가 지우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여기가 우리 집인데 왜 또 도망가야 해요? 지우는 하린이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또라는 단어가 그녀를 아프게 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불안 속으로 아이들을 끌고 다니는 것일지도 몰랐다. 같은 시각 JS 그룹 회장실. 강태준은 모니터에 떠 있는 2개의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왼쪽은 하민의 얼굴. 오른쪽은 자신의 7살 때 사진이었다. 99, 7%. 기계가 분석한 일치율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숫자가 필요 없었다. 그는 자신의 피를 보았다. 팀장.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로비에서 사라진 그 여자. 한지우. 지난 7년간의 모든 기록을 가져와. 회장님. 이미 수색팀이 수색이 아니야. 태준이 말을 잘랐다. 조사야.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그 모든 것. 보안팀장은 태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명령에 복종했다. 태준의 사설 정보팀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였다.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보안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다시 내밀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한지우라는 신분은 7년 전 생성된 유령 신분입니다. 하지만 지난 7년간 서울 성북동의 한 낡은 빌라에 거주해 왔습니다. 태주는 빌라의 전경 사진을 보았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그가 사는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의 세상이었다. 그리고 회장님, 팀장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로비의 아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태준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무슨 소리지? 학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보호자 한지우, 자녀 한하준, 한아린,
하나민, 3명입니다. 태블릿 화면에 새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떴다. 7년 전 그날 밤으로부터 정확히 10개월 뒤의 날짜. 3명이라고 태주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아이, 자신의 아이. 그가 막연히 상상했던 존재가 하나가 아닌 셋이었다. 새 쌍둥이. 그는 7년간 그 여자가 자신을 기만하고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7년간 자신에게서 도망쳐 홀로 그 낡은 빌라에서 자신의 새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 분노의 대상이 그녀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방치한 자신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7년간 그림자를 쫓는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고독에 파묻혀 있었다. 그 사이 자신의 아이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자라고 있었다. 당장 경호팀을 회장님,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이 또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다. 그림자의 내부망을 감청하던 화면이었다. 어젯밤 흑여우의 접속 신호를 저희만 감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림자도 그녀의 복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장님의 사설 경호팀이 성북동으로 이동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회장님께서 그 빌라에 무언가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쥐었다. 자신의 움직임이 오히려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킨 것이다. 경호팀 전원. 빌라에서 2km 밖으로 물러서 모든 감시 장비 철수해. 대신 그림자의 킬러들을 잡아 한지우와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그 어떤 것도 살려두지 마. 지우는 다시 짐을 싸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낳고 7년간 단 한 번도 풀지 않았던 도주용 가방, 여권, 약간의 현금, 그리고 아이들의 비상약. 그녀의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강태주는 이제 아이들의 존재를 안다. 그가 아이들을 보호하려 할까? 아니면 빼앗으려 할까? 어느 쪽이든 그림자에게는 아이들이 최고의 인질이 될 것이다. 그녀는 떠나야 했다. 당장 오늘 밤에. 엄마. 무서워. 하린이가 울먹이며 그녀의 옷을 잡았다. 지우는 아이를 안아주며 창밖을 보았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처럼 그녀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빌라 주변을 확인해야 했다. 훈련받은 본능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재우고 조용히 창문의 블라인드를 살짝 걷었다. 빌라 맞은편 골목. 어둠 속 검은 우산을 쓴 남자가 서 있었다. 지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림자다. 7년 만에 그들이 자신을 찾아냈다. 하지만 이상했다. 남자는 빌라 쪽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골목 입구, 즉 빌라로 들어오는 길목을 향해 서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접근을 막아서는 문지기처럼. 그때 또 다른 그림자가 골목으로 들어서려다 우산을 쓴 남자와 마주쳤다. 짧은 몸싸움. 지우는 눈을 의심했다. 우산을 쓴 남자가 침입자를 순식간에 제압하고 어둠 속으로 끌고 사라졌다. 그는 킬러가 아니었다. 그는 경호원이었다. 지우는 혼란에 빠졌다. 강태준. 그가 보낸 사람인가,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인가? 아니면 지키러 온 것인가? 어둠 속에서 벌어진 짧은 싸움은 한지우의 7년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녀는 블라인드 틈새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숨을 죽였다.
빌라 맞은편 골목. 검은 우산을 쓴 남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그림자의 킬러가 아니었다. 그는 그림자의 킬러를 제압한 방패였다. 강태준. 7년 전 자신의 손으로 제거했어야 할 그 남자가 이제 7년 만에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방패를 보낸 것이다. 지킨다는 것. 그 단어의 의미는 보호인 동시에 감시였다. 그녀는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레이더망에 정확히 포착된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창문에서 물러나 거실 중앙에 우두커니 섰다. 현관문 옆에는 7년간 한 번도 풀지 않았던 도주용 가방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가방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강태준이 그녀의 위치를 안다는 것은 그림자 역시 곧 이곳을 알아낼 것이라는 의미였다. 어쩌면 이미 알아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두 개의 거대한 힘 사이에 낀 존재가 되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보낸 방패와 그 아버지를 노리는 칼.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밤은 끔찍할 정도로 길었다. 지우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새 아이가 잠든 작은 방을 수십 번도 더 들여다보았다. 하준, 하린, 하민, 이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그녀가 7년간 버텨온 유일한 이유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이름을, 인생을 지웠다. 하지만 결국 아이들의 뿌리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원했고 그 아버지를 찾는 순간 그녀가 애써 외면했던 과거의 모든 위험이 아이들을 향해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주용 가방을 풀었다. 그리고 아이들의 옷가지 대신 7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자신의 장비를 점검했다. 그녀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협상가가 되어야 했고, 때로는 전사가 되어야 했다. 강태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했다. 아이들을 빼앗으려는 것일까? 아니면 그녀를 이용해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일까? 어느 쪽이든 그녀는 새아이의 목숨을 걸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했다. 아침이 밝아왔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다. 지우는 평소처럼 아이들의 아침밥을 차렸다. 하지만 식탁의 공기는 로비에서 돌아온 어제와 마찬가지로 무거웠다. 아이들도 엄마의 긴장을 느꼈다. 하준이는 말없이 숟가락만 들었고 하린이는 엄마의 눈치만 살폈다. 그때였다. 낡은 빌라의 현관문에서 7년간 단 한 번도 울린 적 없었던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아니, 초인종이 아니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똑, 똑, 똑. 크지도 작지도 않은 너무나 예의 바르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을 담은 노크 소리였다. 하린이가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지우가 손으로 막았다. 하민이는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오직 하준만이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의 곁에 섰다. 마치 작은 호위무사처럼 지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림자일까? 아니, 그림자는 노크하지 않는다. 그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온다. 그렇다면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의 작은 렌즈를 들여다보았다. 렌즈 속 복도에 서 있는 남자의 모습에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7년 만이었다. 모니터 화면이 아닌 1층 로비에 스쳐 지나감이 아닌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한 것은 강태준.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 차림으로 이 낡고 초라한 빌라의 복도에 서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다른 두 세계가 충돌하는 듯한 이질감을 자아냈다. 그녀는 문을 열어야 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철컥.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강태준은 문이 열리자마자 쳐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문 밖에서 7년 만에 제대로 마주한 여자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이수연. 아니, 한지우. 7년 전. 자신을 유일하게 흔들었던 여자. 7년의 세월은 그녀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들었지만 그 대신 지독한 피로와 처절한 모성애를 새겨놓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를 경계하고 있었다. 태준의 시선은 지우를 넘어 그녀의 등 뒤 작은 빌라의 내부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작은 아이와 마주쳤다. 하나준. 어제 CCTV로 확인했던 그 얼굴. 하지만 화면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현실감이었다. 아이는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저 관찰하고 있었다. 마치 7년 전 자신이 지우를 관찰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뒤로 엄마의 다리를 붙잡고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여자아이. 식탁 밑에서 울음을 참고 있는 또 다른 남자아이. 셋. 그의 아이들이었다. 7년이군. 태준이 내뱉은 첫 마디는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다. 그저 지독한 현실 확인이었다. 그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지우는 뒷걸음질 치며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려 했다. 무엇을 원하시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준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천장, 낡은 벽지, 새 아이의 크레파스 낙서, 그리고 현관문 옆에 놓인 도주용 가방. 그의 시선이 가방에 머물렀다. 또 도망칠 생각이었나.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는 7년간의 세월을 홀로 버텨온 여자에 대한,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자신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에게서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지우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에요. 아니, 태준이 고개를 돌려 지우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우리 아이들이지. 그때 지우의 등 뒤에 숨어 있던 하준이가 앞으로 나섰. 엄마 잘못 아니에요. 7살 아이의 목소리가 어른들의 무거운 대화 사이를 갈랐. 하준이는 태준의 앞에 섰. 자신과 너무나 닮은 거대한 남자의 앞에. 아저씨가 제 뿔이에요. 아이는 로비에서처럼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선언하고 있었다. 태준은 처음으로 당황했다. 그는 수천억의 협상에서도 밀려본 적 없었지만 이 7살 아이의 당당한 눈빛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태준은 천천히 무릎을 굽혀 하준과 눈높이를 맞췄다. 그의 냉철했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래, 내가 너의 뿔이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는 7년간 자신을 짓누르던 고독의 무게가 조금은 달라졌음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다. 그는 일어섰다. 지우를 바라보았다. 짐 챙겨. 싫어요. 지우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감쌌다. 절대 안 뺏겨요. 빼앗으러 온 게 아니야. 태준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해졌다. 이건 요청이 아니야. 한지우. 명령이다. 어젯밤 그림자가 이곳을 확인했다. 내가 보낸 경호팀이 그들의 킬러 한 명을 처리했지만 이미 늦었어. 이 빌라 전체가 표적이 됐다. 당신과 내 아이들,
전부 아이들은 못 뺏겨요. 한지우의 목소리는 맹수의 으르렁거림처럼 낮고 단호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새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완전히 숨겼다. 그녀의 눈빛은 7년 전 감시 대상 앞에서 감정을 숨기던 흑여우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그 어떤 논리나 이성도 통하지 않는 원초적인 경계심이었다. 강태주는 그녀의 그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한 걸음 물러섰. 그는 이 낡은 빌라의 문을 부수고 들어와 아이들을 강제로 빼앗아갈 약탈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였다. 당신을 적으로 돌리러 온 게 아니야. 한지우.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설득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당신도 그림자가 어떤 자들인지 알잖아. 그들은 이곳을 알았어. 그들에게 표적은 나 하나였지만 이제 넷이 더 늘었어. 당신과 내 아이들. 그들에게 아이들은 최고의 인질이야.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알려진 이상. 이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야. 사형장이지. 그는 자신의 말이 그녀의 훈련받은 이성에 닿기를 바랐다. 하지만 지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 남자를 믿을 수 없었다. 이 남자는 7년간 자신의 아이들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다. 7년간 그녀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버텨내는 동안 그는 저 높은 펜트하우스에서 왕처럼 군림했다. 그런 그가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하며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가려 한다. 그녀는 차라리 그림자와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들을 이 남자의 손에 넘길 수 없었다. 필요 없어요. 7년간. 우리 셋이, 아니, 넷이서 잘 버텨왔어요. 당신 없이도. 그때였다. 태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정장 안주머니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다. 그는 지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그의 무표정했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 찰나의 변화를 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어젯밤 네가 처리한 건 미끼였어. 태준이 휴대폰 화면을 지우에게 돌렸다. 보안팀이 방금 전송한 실시간 열감지 영상이었다. 낡은 빌라의 옥상과 건너편 건물 옥상, 두 개의 붉은 점, 저격수였다. 그들은 내가 네 아이들을 빼앗으러 올 거라 생각한 게 아니야. 내가 내 아이들을 지키러 올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야. 태주는 휴대폰을 집어넣으며 지우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그들은 이 빌라 전체를 함정으로 만들었어.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정문으로 나서는 순간 우리를 한꺼번에 처리할 생각이었던 거지. 그럼 지우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래, 이미 늦었어.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낡은 빌라의 현관문이 단순한 노크가 아닌 거대한 충격과 함께 찌그러지기 시작했다. 쾅쾅, 그림자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가장 약한 하민을 안아들었다. 할인이는 공포에 질려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엄마의 바지를 붙잡았다. 그때 강태준이 움직였다. 그는 지우와 아이들 앞을 가로막아 서며 낡은 소파를 발로 걷어차 문 쪽으로 밀어붙였다. 뒷문은 그가 소리쳤다. 없어요. 여긴 막다른 곳이에요. 지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졌다. 쾅쾅 현관문의 경첩이 비명을 질렀다. 엄마. 그 아수라장 속에서 유일하게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다. 하준이었다. 아이는 공포에 질린 대신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분석하고 있었다. 하준이는 문이 아닌 반대편 낡은 주방의 작은 창문을 가리켰다. 저기 불 난 적 있어요. 뭐 저 창문. 지난번에 옆집 아저씨가 담배 피우다 불났을 때 소방관 아저씨가 저기로 들어왔어요. 1층 지붕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태주는 하준을 보고 1초간 망설였다. 그리고 즉시 판단했다. 그는 식탁을 밟고 올라가 창문을 부쉈다. 유리 파편이 쏟아졌다. 할인이 먼저 태준이 소리쳤. 지우는 망설일 틈도 없이 할인이를 태준에게 넘겼다. 태준은 할인이를 창밖의 좁은 지붕으로 밀어 넣었다. 쾅 마침내 현관문이 부서지며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소파에 가로막혀 잠시 주춤했다. 하민이 태준이 하민이를 받아들고 창밖으로 넘겼다. 당신 먼저 가지우가 소리쳤. 아이들 데리고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미 셔츠가 찢어져 있었다. 그는 지우의 등을 떠밀었다. 당신이 엄마야. 당신이 가야 아이들이 움직여. 난 막을 테니. 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창틀을 넘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태주는 좁은 현관에서 부서진 소파를 방패 삼아 침입자들과 맞서고 있었다. 그는 싸움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필사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7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로서 싸우고 있었다. 지우는 지붕 위에서 아이들을 끌어모았다. 엄마. 저기 하준이가 아래를 가리켰다. 빌라 뒤편 골목.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어젯밤 지우가 보았던 그 방패. 태준의 경호원이었다. 뛰어 지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1층 지붕에서 뛰어내렸다. 경호원이 아이들을 받아 차에 태웠다. 지우가 마지막으로 차에 오르려 할 때 빌라 2층 창문에서 태준이 뛰어내렸다. 그의 팔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차에 오르자마자 소리쳤다. 출발해. 차는 총알처럼 골목을 빠져나갔다. 뒤에서 총성이 몇 발 울렸지만 두꺼운 방탄 유리를 뚫지 못했다. 차 안은 지독한 침묵에 잠겼다.